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계절별 서적 판매량을 보면 여름철에 가장 많은 책들이 팔립니다. 만약 서적의 판매량과 독서량 사이에 정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여름철의 평균적 독서량 역시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름철에 방학과 휴가들이 몰리는 만큼 책 한 권 읽을 만큼의 여유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밖은 많이 더우니까 시원한 공간에서 평소 못 읽었던 책들에 손이 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독서를 무작정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만 해도 하나하나 주옥 같은 표현들에 감동받으면서 머릿속에 모조리 기억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기억은 안 나고 내가 뭘 읽은지조차 가물가물해지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기억력, IQ 이런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효과적, 효율적인 독서 방법들을 익히고 그 중에 나와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독서 효율을 높인다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읽은 책의 감동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독서 방법 자체도 책으로 나오고 독서법에 대한 강연들도 나옵니다만 어떤 내용들은 제게 잘 맞지도 않거니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방법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해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항목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금껏 경험하고 생각했던 점들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독서 접근 방법은 책마다 다른 방법으로 독서를 시도하는 접근법입니다. 말하고 나니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책에 대해 동일한 독서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얼마 전 독서법으로 유명한 분의 독서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짬이 남을 때 책을 꺼내 읽는다고 합니다. 거실에도 읽던 책이 놓여있고 침대 머리맡에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읽던 책이 있다면서 잠시 남는 짜투리 시간을 모아도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이 나온다는 게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책 읽을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 분들에겐 이런 접근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책들은 이렇게 읽으면 기억에도 남지 않고 앞의 내용들과 뒤섞여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조차 분명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책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 논리 전개에 기반한 책이라면 한 번에 긴 호흡으로 읽는 편이 이해도를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읽는 책이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읽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집중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면 한 번에 한두 시간을 내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다른 방해 없이 쭉 책을 읽는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내용 한 편 한 편 가볍게 정리되어 엮인 수필집, 한두 페이지마다 새로운 소재와 이야기가 나오는 시집, 다양한 이야기가 엮여 정리된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들은 끊어서 짧게 읽어도 무방하고 긴 호흡의 이야기더라도 이야기나 생각의 전개가 아주 빠르진 않아서 띄엄띄엄 읽어도 내용을 따라잡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챕터별로 이야기가 기술되더라도 앞부분의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든지 작자의 생각이나 내용이 흐름을 타고 한 단계씩 높아지거나 제일 뒤에서 거대한 결말 또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그 책은 주말에 아예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용을 읽는 쪽을 추천해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얼마 전에 주문해서 읽었던 책들 중에 룬샷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에게 도움되는 책일 것 같아서 읽어봤는데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들이 의외로 세상을 바꾸고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례도 책 초반에 등장하고 우연한 발견을 활용해서 기존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성과를 만든 사례들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책을 처음 볼 때 제 느낌은 별개의 사례들도 하나하나 나오고 이야기도 분절적인 만큼 게다가 챕터들도 독립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짬난 때마다 잠깐 끊어서 읽다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막상 이 책은 상전이 또는 페이스 트랜지션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모멘텀에 기반하여 저자의 생각을 점점 키워가는 구조여서 앞부분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읽어도 제대로 읽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중후반부의 내용들은 머릿속에 남기도 어려웠고 결과적으로는 읽고 또 읽고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책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 자체도 쉽게 읽히지는 않는 편이고 그 이후에 생각해볼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진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치 절대적 명제와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하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질문 낸 사람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들이죠. 이 점은 시험을 준비할 때뿐 아니라 책을 읽을 때에도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표현 방식에 있어 종이와 활자의 제약이 있지만 책은 작가의 생각이 책에 적으면서도 창의적으로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때로는 주제가 강하고 확실하게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은 책의 행간에 숨어서 명시적이진 않지만 은은한 여운으로 남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확히 담긴 내용을 이해할 만큼의 단서가 부족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책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독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즉 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책의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생각해보면서 책을 읽으면 좀 더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작가의 플롯 자체를 통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어가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플롯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 이야기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접근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썼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 생각해본다면 그냥 수동적으로 줄을 따라가며 책을 읽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입체감을 경험하면서 독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탈리아 기행, 파우스트 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긴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괴테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많은 책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어머니가 쭉 책을 읽어주다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책 읽기를 멈추고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질지를 괴테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린 괴테 스스로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덜어는 책의 내용과 같은 결말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다른 결말도 만들어보면서 스스로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이야기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고 바꿔보는 훈련을 했던 덕분에 괴테의 사상과 경험이 맞물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명작으로 평가받는 책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단순히 독자나 소비자 입장이 아닌 작가와 창작자 입장에서 책을 접하는 건 그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책에 제시되는 내용보다 한층 정교하고 수준 높은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사고도 쌓아볼 수 있으니 적극적인 입장으로 책을 읽어보는 건 그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나 소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책의 배경이나 근거가 될 만한 상황을 직접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독서만이 갖는 특징이자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은 평면의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만으로도 존재하지만 사람은 이를 읽으면서 본인이 가보지도 못한 시간과 공간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그 속에 자신과 등장인물들을 배치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상상하며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만으로 불러오고 그 상황을 타인들과도 공유함으로써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은 인류 역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독서가는 복잡한 철학서를 읽을 때 저자를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혀두고 본인이 그 반대편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듯 책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자의 논리 전개와 가정에 수긍할 만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빠른 속도로 책장을 넘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다른 생각이 들 때면 잠시 책을 멈추고 작자에게 질문하듯 본인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책을 다 읽게 되면 마치 그 저자와 함께 1대1로 오랜 시간 토론을 마친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단순히 소설이나 수필의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한 책의 내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뇌리에 선명하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어떤 책이든 읽고 났을 때 그 책의 핵심 소재와 주제, 그리고 감명 깊었던 표현 몇 가지는 노트나 메모로 남겨두면 그 효과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물론 메모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노트에 남겨두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그냥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머릿속에는 남지 않고 잘 들춰보지도 않는 노트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노트를 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쉽게 찾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려는 목적도 큽니다. 제 경우에는 머릿속에 최소한 책이 뭐에 대한 책인지, 이 책에서 핵심으로 전달하려는 점이 무엇인지를 담아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담긴 유명한 문장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얘기할 때 그 속에 있던 아브락사스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책에 담긴 주옥 같은 표현을 기억해둔다면
그 책이 노트 속의 기억으로만 멈춰있지 않고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제 생각을 한층 살찌우고 키워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당나라의 문장가였던 한유가 책을 읽을 때 일을 기록하고 말을 적는다고 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점들을 기록해두는 일은 비단 오늘날의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기록한 후에 자신의 이론과 논리를 덧붙이는 점도 언급됐던 만큼 자신에게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두면 오래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책 속에서 많은 보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